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국을 한바탕 휩쓸고 갔다는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항상 이 채널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만 오던 청취자 입장에서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싶어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부디 사이다 팡팡 터지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지만 아버지 혼자 열쇠 수리공으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흔한 학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사교육은 저에게 남의 나라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가끔 학교에 가면 학원 가기 싫다고 칭얼대는 아이들이 내심 부럽기도 했지만 부러운 티를 내면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실까봐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저희 집은 가난하기는 했어도 집안의 분위기만큼은 정말 최고였어요. 늘 엄마와 저밖에 모르던 아버지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던 엄마 덕분에 저는 가난해도 가난한 줄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학원을 안 다녔어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기에 성적도 우수했었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학급 반장의 역할은 모두 제 몫이었답니다. 가정 형편이 저러니 애가 저 모양이지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야, 혜림아! 오늘 야자 째고 우리 다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시험이 내일 모레야. 떡볶이 하나 먹을 시간에 영단어 하나를 더 외우지. 너희 수학시험 범위까지 공부는 했니? 이번 시험 어렵다던데. 하루 정도 노는 건데 뭐가 어때서? 됐어. 그냥 우리끼리 가. 저 독종을 누가 말려? 친구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참고서에 얼굴을 묻고 눈을 떼지 않는 저를 보며 독종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무시무시한 애로 불렸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져 온 저의 성적 우수자 상장은 아직도 저희 집 앨범 한 구석을 장식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저는 학창시절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공부를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친구들과의 그렇다 할 만한 추억이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학생의 최종 피날레는 바로 수능이죠. 저는 밤낮으로 공부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원하던 대학을 가뿐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합격이었고 대학 합격 발표가 나오자마자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야, 우리 딸이 서울대를 다 가고. 내 생애 최고 업적은 너를 낳은 걸 거야, 딸. 학원 한 군데 못 보냈는데 어쩜 이렇게. 엄마는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온다. 뭘, 나는 공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가 다 나를 잘 키워주신 덕이지. 서울대를 합격했다는 말에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다행히도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 등록금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면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의 사소한 추억 하나 없이 공부했으니까 대학 가서는 좀 놀지 않았느냐고요? 막 시작된 성인, 청춘을 즐길 나이에 신나게 놀아보고도 싶었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노는 것보다는 시험 기간에는 혼자 공부를 하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일도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없고 지루한 삶을 살았구나 싶어요. 그렇게 공부, 과외를 4년가량 반복하니 학점이 제 노력을 증명해 주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취준 전선에 들어갔지만 저는 학기 말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이력서를 작성하여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울대인데 왜 대기업에 안 들어가요?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참 특이하게도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의 커리어를 높여가고 싶었어요. 특히나 회사를 다듬어가는 초창기 멤버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정신적인 사회생활은 처음이고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였기에 해야 할 일들도 정리할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졸업 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이를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법한 것들도 많았기에 가끔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좋은 동료분들 덕분에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가게 되면서 저는 천천히 회사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인생 첫 사회생활이어서 그런지 딱히 별다른 일이 없어도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참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무던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된 건 입사 후 3개월이 흘렀을 어느 무렵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비 소식 들은 거 없는데? 혜림씨, 오늘 우산 챙겨왔어? 아니요, 당연히 못 챙겨왔죠. 그럼 어차피 사람이 많지도 않으니 다들 제 차 타고 퇴근하시죠. 대표님 차요? 귀한 차에 누추한 저희가 타도 되려나? 누차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 차 별로 비싼 차도 아닌데요. 자, 다 같이 내려가시죠. 예고에도 없던 비가 쏟아지던 날, 저희 회사 사람들은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뚜벅이인 탓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던 대표님께서 차를 태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겉으로는 머쓱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아싸, 교통비 굳었다를 외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조수석, 나머지 세 분은 뒷좌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집이 멀었기에 다른 분들이 하나둘 하차하고 난 뒤에는 저 혼자 어색하게 남아있게 되었죠. 대표님과 단둘이 있어 본 적은 처음이었기에 너무 어색해서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색해하는 걸 알았는지 대표님이 먼저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저 최혜림 씨? 네네? 혹시 제가 불편합니까? 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전혀요. 안 불편해요. 지금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면 다행이고요. 근데 최혜림 씨,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네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있냐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대표님에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 할 줄 아는 거라곤 일과 공부밖에 없었던 모태솔로였기에 남자친구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차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대표님. 저 모태솔로예요. 그래요? 잘 됐네요. 지금 놀리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다행이라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왜 대표님이 다행인데요? 내가 최혜림 씨를 좋아하니까요. 예?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회사 대표한테 고백받은 상황인 거지? 맞지? 머릿속에서 저 자신과의 싸움을 몇 번이나 한 끝에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내가 그동안 아무런 티를 안 내서 잘 몰랐겠지만 제가 최혜림 씨를 좋아하게 됐다. 뭐 그런 말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고 그냥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대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 법이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그래서 싫습니까? 저 지금 차인 건가요? 아니요, 누가 싫대요? 그럼 좋아요? 좋다고도 말 안 했는데요. 그럼 최혜림 씨 마음은 어떤데요? 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대표님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본 적 없어서요. 그럼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는 최혜림 씨 존중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내일 봅시다. 어느덧 비는 그쳤고 제 마음은 두근두근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고백을 받아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얼굴이 빨개지거나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 적은 없었는데 그땐 그게 진짜 사랑의 감정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말이 되어 저는 그날 차 안에서의 고백에 대해 좋아요라고 대답을 했고 그날부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물론 비밀 연애였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첫 연애는 상당히 정석적이었지만 풋풋한 면도 있었어요. 일할 땐 정말 사적인 감정 없이 업무적으로만 대하고 회사를 나와서는 어색하게 사랑 표현을 하는 것. 이래서 사람들이 사내연애 하나보다 했습니다. 회사는 이런저런 착오를 거쳐 점차적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스타트업이 아닌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격리를 담당해 주실 분을 비롯해 직원 몇 분을 채용하게 되었고 비로소 회사의 구색을 갖추어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회사 최고 매출을 찍게 된 날, 저희는 기념으로 고깃집에서 첫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직급을 다신 우리 팀장님, 쑥스럼 많은 대표님을 대신해서 건배사 한번 할까요? 그럴까? 자,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된 기념으로다가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대표님 카드로 긁는 날이니까 마음껏들 드시고 건배사는 성공을 기원하며 발전을 기원하며. 줄여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건배로 하죠. 그래, 좋아요. 건배! 그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사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노는 자리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내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직장인이 되었나 싶은 생각에 사실 제 스스로가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분위기 탓이었을까? 평소에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이 그날따라 술술 잘 들어가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회식 자리는 1차에서 마무리되었고 그 남자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슬슬 살피다가 강아지 마냥 제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왜요? 저 괜찮아요. 집에 가도 돼요. 아니, 저기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할 말 뭔데요? 할 말이? 오늘 갑자기 회식 잡히는 줄 알았음 다른 날로 잡았을 텐데. 뭐길래 그래요? 그래도 이왕 들고 온 거니까 지금 주고 싶어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 하나를 열어 보였어요. 그 속에는 중간에 작은 큐빅이 박혀있는 반지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도 가격이 상당히 나갈 법한 그런 반지였어요. 분명 저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은데 벼랑간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말로만 듣던 프로포즈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야 결심이 섰어. 혜림아,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갑자기? 나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반지만 받고 가도 돼. 대답 안 해줘도 돼, 당장. 그날이랑 똑같네. 무작정 저지르고 보는 거. 그냥 오늘 꼭 말해주고 싶었어. 술도 들어갔겠다. 분위기도 잡혔겠다. 좀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근데 있잖아. 당신이랑 나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와 갑작스러운 사랑을 시작하면서 느낀 건 그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은 참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에도 벌벌 떨며 살아왔지만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왔으니까. 왜 드라마에서 보면 꼭 그렇잖아요. 집안 수준이 차이가 나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돈다발을 건네며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 라는 그 진부한 대사들. 특히나 어머님 혼자 힘들게 이 사람을 키워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꼭 그런 말을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반지를 눈앞에 두고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 집안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열쇠 수리공 해서 먹고 살았어. 당신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알고 있어. 어머님이 아버님 없이 당신 금지 오겹 키우셨을 텐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알잖아, 드라마는 다 짜여진 각본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당당해 보이고 강해 보이겠지만 사실 나도 이런저런 말에 상처 잘 받아. 그런 일 같은 거 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정말이야? 약속할 수 있어? 정말 약속할 수 있어.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 그러니까 이제 반지 끼자. 내가 끼워줄게. 끼워줘. 사실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막장스러운 일이 꼭 저에게도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는 일을 가지 않는 주말에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고 저는 제가 가장 아끼는 흰색 원피스에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환한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서려는데 기어코 데리고 왔네?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왔잖아요. 참나,
누가 보면 제발 좀 와달라고 사정이라도 한 줄 알겠구나. 뭐 기왕 왔으니 앉아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차갑게 식은 표정, 날 위아래로 훑어보는 저 눈빛,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졸업 전 교수님의 추천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 같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과는 상반되게 분위기는 정말 찬물을 끼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상범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네, 맞아요, 어머님. 서울대를 나왔고. 네, 서울대 나왔어요. 요즘 서울대는 개나 소나 붙여주나 봐. 집안 환경 같은 것도 안 보나 보지? 수준 떨어지게. 이래서 요즘 서울대는 옛날 서울대가 아니라니깐. 엄마, 말 좀 가려가면서 하죠. 내가 뭘, 틀린 말도 아니구만. 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니? 아니에요, 어머님. 맞는 말씀이신걸요. 봐라, 얘는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나서서 오버를 떨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부모님은 뭘 하신다고? 지금 저희 아버님은 열쇠 수리공 하고 계시고요. 어머님은 집에서 전업주부 하고 계세요. 그래? 열쇠 수리공. 그 열쇠 따는 직업 맞지? 그걸로 뭐 도둑질 같은 건 안 하시니? 네? 농담이야, 농담. 깔깔깔 웃는 어머님 앞에서 저도 겨우겨우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결국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저는 이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일어서는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딱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미안. 내가 정말 미안해. 어?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일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잖아. 뭐? 내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저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상상조차도 못했어. 됐어. 우리 결혼하는 거 생각 좀 더 해보자.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회사에서 업무적으로만 마주쳤을 뿐 대화를 나누거나 카톡을 나누는 등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쯤 퇴근길에 그가 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이면 돼. 무슨 말이 필요해? 난 더 얘기할 거 없어. 잠깐이면 된다니까? 꼭 할 말이야. 중요한 말. 그래, 해. 자리 좀 옮겨서 얘기하자.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잠정적으로 미뤄두었던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번 다시는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중지하겠다는 말과 어머님 또한 그날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신다는 말, 그리고 나는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까지 솔직히 믿기 힘들었지만 그가 눈물까지 보여가며 손을 꼭 잡아주었기에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제게 보여준 진심은 정말 커다랬기 때문에 믿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진행되었던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회사 사람들은 저희가 여태까지 비밀스럽게 연애를 해왔고 결혼을 한다는 것에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께서도 크게 별 말이 없으셨고 그는 저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그저 신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없이 쭉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 어리석게도 그와의 결혼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저희에게 찾아와준 소중한 선물, 뱃속의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저를 안이 꼽게 생각하시던 시어머니께도 처음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저 역시도 아이가 찾아오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임신은 그야말로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휴직계를 내고 저는 몸 관리를 하는 데에만 열중했어요. 병원에서도 임신 초기에는 되도록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는 쭉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심신의 안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답니다. 남편은 퇴근을 하자마자 냅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녁밥을 차리는 등 완전히 가정적인 남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참 결혼 잘했다 싶었는데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쯤에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모님, 혹시 여기 보이세요? 네? 어디요? 아기 손가락이요. 여기 잘 보시면
왼쪽 손은 손가락이 2개, 오른쪽 손은 손가락이 3개밖에 없네요. 라는 소리에 심장이 쿵, 저 아래까지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뱃속에 있는 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이었지요. 저 혼자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에게도 친정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할 말이 있어.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우리 까꿍이는 잘 있대? 잘 있기는 한데 한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문제라니 무슨 문제? 애기한테 장애가 있대.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애기한테 장애가 있다고. 왼쪽 손에는 손가락이 2개, 오른쪽 손에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대. 일단 끊어봐. 뚝 전화는 갑작스럽게 끊어졌고 그 이후에도 남편은 어떠한 전화도 카톡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적잖게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벼랑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 훌쩍 넘어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왔어? 술 마셨나 보네? 좀 마셨어. 오늘 나 힘들었는데 안아주면 안 돼? 미안. 나 좀 피곤해서. 평소에 알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만 남아있었어요. 그와 만나면서 처음 받아보는 느낌에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늘 그 누구보다 힘든 건 나였는데 서럽고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지만 그래도 내일이 되면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싶은 생각에 저도 그의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일주일이 흐르고 한 달이 지나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저와의 대화를 피했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지요. 이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는 알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애 지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애 장애인이라면서 뭐 손가락이 없다고 했었나? 네, 맞아요. 진작 알려드린다는 게 상범 씨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아휴, 너는 어쩜 그렇게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이 안 가니? 장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음 진작에 지웠어야지. 우리 상범이 커리어에 흠집 낼 일 있냐? 다른 곳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걸로 애를 지워요? 그리고 상범 씨 커리어에 왜 흠집이 나요, 어머니? 어머, 얘 좀 봐라. 얘, 우리 상범이 회사 대표야. 가족들 동반해서 어디 나갈 일도 적잖게 생길 테고. 그럴 때마다 애도 데리고 다녀야 할 텐데. 어디 쪽팔려서 밖에 내놓을 수냐 있겠냐 이 말이야. 어머님! 얘, 나 귀 안 먹었다 소리 지르지 마라. 하여간에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꽁시렁거리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전화가 끊기자마자 소리를 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하며 이 슬픔을 털어놓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했지만 집 상황도 좋지 않은 것을 알기에 제 슬픔마저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홀로 눈물을 꾹 삼켜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그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잔뜩 노려보았어요. 왜?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좀 앉아볼래? 나는 할 말 없는데. 지금 한 달째야. 이혼 도장 찍고 싶은 거 아니면 그냥 닥치고 자리에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할 말이 뭔데? 당신 왜 나 피해? 그리고 어머님께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애를 지우라 마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나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야.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임신 초기에 애가 장애 있는 거 몰랐을 땐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굴더니 이게 당신 본 모습이었냐고. 원래 남자는 그래. 가지고 싶은 걸 가지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더 이상 마음을 보일 필요도 없는 거지. 할 말 다 끝났음. 나 방에 들어가도 될까? 지금 엄청 피곤한데. 더 할 말 없으면 들어갈게. 와, 맨정신으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의 진심을 들은 이후부터 그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연애 시절과 신혼 초,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세상 좋은 남자친구였고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뱃속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뱃속에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겨우겨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 이후로 4개월 정도가 더 지나 저는 예정일이 임박하기도 했고 슬슬 징후가 보여 혼자 짐을 주섬주섬 싸서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참 다행히도 산부인과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자마자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됐고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원래라면 아빠의 품에도 안겼어야 할 내 새끼, 예쁜 우리 아들. 정말 손가락이 몇 개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자식이었어요. 아이는 신생아실로 옮겨지고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어? 출산했어? 아기는 건강하대? 그걸 왜 물어봐? 다행이네. 수고했어. 병원 어디라고 했지?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도 몰라? 됐어, 오지 마. 엄마랑 같이 갈 거야. 당신 먹으라고 미역국도 끓여왔는데. 당신 미역국 좋아하잖아. 어머님까지? 그러니까 빨리 주소 좀 보내줘. 아이사랑 산부인과야. 3층이고 305호실에 있어. 알겠어. 지금 올라갈게. 전화가 끊기고 30분이 지나자 병실 문을 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냉랭했던 표정을 짓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제가 알고 있었던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같이 있어줬을 텐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신경했지? 미안해. 요즘 회사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 얘가 원래 아빠를 좀 닮아서 성격이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 네가 이해해라. 자, 여기 미역국부터 먹어. 원래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 먼저 먹는 법이야. 그 두 사람을 보니 저는 꼭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킬미 힐미가 생각났어요. 몸속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쫙 돋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판을 굳이 깨야 하나 싶어 일단은 그들이 베푸는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의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된 건 퇴원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곤히 잠이 든 남편의 휴대폰에 울리는 카톡들. 남편은 평소 휴대폰을 잠가놓지 않았기에 별다른 조치 없이도 누가 연락이 왔는지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벼랑간 새벽에 울리는 카톡에는 하트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 보고 싶다와 같은 말들부터 시작해서 얼른 이혼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그리고 그 카톡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당사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채용했었던 격리부 직원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뻤던 탓에 남직원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많았던 여자였지요. 저 또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이네요. 아기 낳았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축하 인사 같은 거 집어치우고 내가 지금 왜 전화 걸었는지 알 텐데? 네? 아, 봤구나. 봤구나? 이게 진짜 미쳤나? 미치긴 미쳤지. 우리 상범 오빠한테. 에휴,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던지 지켜만 보는 건 좀 힘들어서 제가 위로가 살짝 되어드렸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뚫린 입이라고 막 시부리지 아주. 아유, 무서워라. 원래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나? 오빠가 오죽했으면 바람을 피겠어요. 마누라는 이 모양이야. 태어날 애기는 병신. 킥킥킥. 나 같아도 미치지. 그 역겨운 오빠 소리 집어치우지?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라고.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 이제 내가 들어갈 거니까. 뭐? 사랑 없는 껍데기랑 사는 거 그거 당신한테도 아기한테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닐 텐데. 뭐 판단은 알아서 잘 해보시든가요. 저는 원래 혈압이 낮은 편이었는데 그 여자와 전화를 하는 내내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뒷목이 땡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을 꼴딱 세우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부스스 잠에서 일어난 그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설명해. 뭘? 나 이제 일어났어 좀. 설명하라고. 뭘 설명? 아? 봤어? 잘 봤고 통화까지 야무지게 마쳤어. 이야기도 다 들었고 나랑 이혼하겠다 했다며? 주둥이가 있으면 말을 해. 맞아. 나 격리부 그 애랑 바람 피는 거 맞고 내가 힘들 때 많은 위로가 돼줬어. 그래서 사랑하게 됐고 구구절절 변명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다 인정할게. 바람핀 남자랑은 살기 싫지.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깔끔하게. 뭐? 이 미친놈아.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몇 달 사이에 많이 반성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던 사람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녀? 그래, 미안해. 아주 미안해. 근데 있잖아.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장애 있는 애는 도저히 못 키우겠어. 아빠라는 타이틀을 달기도 싫어. 그리고 덩달아 당신한테도 정이 떨어졌고. 걱정하지 마. 이혼해도 양육권은 당연히 당신한테 줄 거고 위자료도 섭섭하지 않게 쥐어줄게. 그래. 차라리 갈라서자. 우리 애기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 1도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잘해주는 척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고 그 뒤에서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참 이렇게나 박복한 팔자가 또 있을까요? 저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와 이혼 도장을 찍었고 위자료도 정말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양육권도 저에게 넘어왔고 저는 졸지에 돌싱의 싱글맘이 되어버렸죠. 아이 출산 때 일이 있어 와보지 못하셨던 부모님께서도 결국 이 일을 모두 알게 되셨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에 결국 저와 아이는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싱글맘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결코 기죽지 않았어요. 회사는 당연히 퇴사를 하게 되었고 어차피 경력도 있었고 학력도 좋기 때문에 제 취업은 시군죽 먹기였지만 아이를 보다 마음 편하게 돌보려면 프리랜서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길이라고 판단했고 학창시절 잠깐 글을 썼던 것과 더불어 번역가 일을 겸하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도 잔병치레 하나 없이 정말 잘 자라주었지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고 혹시나 손가락 때문에 놀림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었지만 다행히도 또래 친구들과 정말 잘 어울려 주었어요. 공개 수업 때에도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씩씩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네 집 아들인지 참 잘났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이건 오직 엄마의 시선으로만 봤을 때예요. 하지만 참관 수업이 끝난 후 갑자기 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도훈이가요. 저희 도훈이한테 혹시 뭐 문제라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예? 예, 뭐 저희 아들이 좀 똑똑하기는 하죠.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님. 피아노 쪽으로요. 재능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피아노 쪽으로요? 도훈이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봤는데. 며칠 전에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쪼르르 달려와서 피아노 쳐보고 싶다고 하길래 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걔 이름도 다 알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대로 재능을 썩히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 놀랄 노짜였어요. 피아노는커녕 악기 한번 다뤄본 적 없는 우리 아들이 벼랑간 피아노 영재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담당 선생님께서 주신 연락처를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레슨을 진행해야 하니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서구에 있는 창빈 피아노로 오라는 말, 레슨 테스트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와도 된다는 말과 함께 대화는 끝이 났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천재일까? 손가락도 양손 다 합쳐서 5개밖에 없는데 혹시 선생님이 과도하게 오버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주말이 되고 아들의 피아노 실력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쳤거든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전설의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어릴 적에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던 선생님조차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치셨어요. 브라보! 정말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피아노 실력이 탄탄하다고 느껴진 학생은 이 아이가 처음입니다. 어머니, 도훈이를 피아니스트로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피아니스트요? 이희야라고 아시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분 말입니다. 당연히 알죠. 모를 리가 있나요.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레슨비 안 받을 테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레슨비를 안 받으시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절 한번 믿고 맡겨주세요, 어머님. 단순한 테스트만 받기 위해서 갔던 건데 뜻밖의 재능을 인정받아버린 아들은 그날부터 무료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콩쿨 대회를 나가 상도 휩쓸었고 최연소 아기 피아니스트라며
언론을 타기도 했지요. 아들은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하면서도 피아노를 치면 행복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피아노를 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정말? 피아노 치는 게 그렇게 좋아? 응, 여기 가슴 한가운데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아. 그래, 뭐가 됐든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된 거야. 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피아노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에는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타는 명예를 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단순한 장애 아동이 아닌 5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최도훈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직장 동료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걸려왔어요.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던 그놈과 격리부 직원인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하나 보네요? 맞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뭔데요? 격리부 한나영 씨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대. 그 남친이 서울의 킹카라던데. 완전 잘생기고 재력도 쩔고. 예? 근데 왜 그놈이랑 결혼을 해요? 자기 딱 보면 각이 안 서? 누가 봐도 돈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갖다 버리려는 심보잖아. 한나영 씨 사치 심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을 거고. 우리 대표는 집안이 잘 사니까. 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갈 거야? 제가 거길 왜... 가야죠. 응? 무슨 말이 그래? 당연히 가야죠. 전 남편 결혼식인데 축가라도 불러주러. 자기 성격 많이 바뀌었네. 제 원래 성격은 이랬어요. 그동안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해요. 참, 결혼식은 언제래요?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야. 18일 오후 2시. 프리미스 웨딩 화이트홀. 오케이, 그날 봬요.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날의 결혼식을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놈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당연히 아이도 데리고 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화장도 하고 예쁜 원피스도 차려입고 엄마와 아들도 보고 입을 떡 벌릴 정도였답니다. 야, 너 결혼식장 간다면서 거기 네가 신부로 가냐? 뭘 그렇게 힘을 주고 가? 우와, 오늘 엄마 진짜 짱 예쁜 것 같아. 그치? 내가 오늘 좀 힘을 과하게 주긴 했어.
아무튼 엄마, 다녀올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입구부터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함께 직장을 다녔던 동료분들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누구? 저 최혜림이에요. 화장해서 좀 몰라보셨나 보다. 어머, 혜림씨. 완전 다른 사람 같다. 여기 이 아가는 누구? 아, 제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혜림씨, 오늘 제대로 작정하고 왔구나? 그치?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데. 사실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어. 엎으려면 제대로 엎어줘. 바글바글한 사람들 속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는 격리부의 그년과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은 채 어깨를 쭉 펴고 걷는 그놈. 하객들이 입장하는 시간. 저도 아들과 함께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결혼식의 일반적인 식이 진행되고 난 후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축가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신랑 신부님을 위해 특별히 찾아와 주신 귀한 손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소개합니다. 5손가락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최도훈 군의 축하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에 신랑 신부는 서로 당황한 채 눈을 굴리기 바빴고 아들은 피아노 앞에서 손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기에 결혼식장은 이내 술렁였고 다들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하기 바빴죠. 이내 아들의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흘린 듯 연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마무리될 때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저는 신랑 신부 앞으로 마이크를 쥐고 걸어갔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얼떨결에 소식을 듣게 돼서 왔지. 자, 아들이 아빠의 재혼을 위해서 직접 쳐준 피아노 연주를 들은 소감이 어때?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빠, 왜 대화를 하고 자빠졌어? 당장 내쫓지 않고 뭐해? 방금 피아노 친 5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최도훈. 그거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이 장애하라고 했던 그 아기가 지금 저렇게 성공했어. 기분이 어때? 뭐?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한나영 씨, 당신 남자친구 있다면서. 오랫동안 만났고 서울 퀸카에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그런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오늘 이놈이랑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생각보다 우리 나영이가 옆에 적을 많이 뒀길래 그냥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네 남자친구는 알까? 아, 알겠구나. 도찐 개찐이니까 만났겠지? 그 입 안 다물어? 못 다물겠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왜? 뺨이라도 때리게? 응, 때려. 사람들 다 보고 있고 니네 부모님도 다 계시는데 한 번 맞고 여기서 들어 누워버리게. 때려봐. 저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나는 할 말 없고 오늘의 이벤트는 대성공인 걸로 생각할게.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도훈아, 가자. 결혼식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뒤에서 그녀는 악을 지르면서 바닥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이게 진짜 복수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 한켠에 박하사탕을 먹은 듯 확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웨딩홀을 빠져나오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로 전 남편, 그리고 전 시어머니였지요. 왜? 내 할 말은 거기까지라고 했는데.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예, 너는 어떻게 이혼을 하고 연락 한 통이 없니? 조금 섭섭했다, 나. 이혼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게 더 미친 짓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도훈아 안녕? 내가 너 아빠야, 친아빠. 애가 낯을 좀 가리나 보네. 하, 쌉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나랑 우리 애 앞에서 꺼져. 당신은 아빠라고 부를 자격도 없으니까. 저기,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당신 같은 보석을 두고 저런 년이랑 바람이 나고. 그래, 혜림아. 남자들은 살다 보면 가끔씩 눈이 멀어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는 법이야. 우리 과거의 일은 싹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진짜 좋은 아빠,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너 그 소리 나올 줄 알고 이거 하나 챙겨왔거든? 맛있게 먹어. 그리고 저는 가방 안에서 아들이 먹다 남긴 오렌지 주스를 냅다 그놈의 머리 위에 퍼 부어버렸습니다. 새하얗던 셔츠는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공들여 세운 머리는 주스 덕에 끈적하게 내려앉아 버렸지요.
저는 씩 웃은 다음 빈 주스통을 그의 손에 꼭 쥐어준 채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도록 연락처를 바꿔버렸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은 친정집에서 아이와 함께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지금도 저희 아들은 콩쿨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어 오곤 한답니다. 그놈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이런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 아들의 재능을 발견해 주신 어린이집 선생님께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다음 주면 풍요로운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네요. 가족끼리 3355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